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분계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서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분계, 도대체 너는 누구니? 라는 개념의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 앞전 강의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따라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 분계라는 개념, 복식회계라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완전히 일반인들이 모르는 새로운 약속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큰 벽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걸 제가 몇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천천히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복식회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복식회계는요. 차변과 대변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먼저 제가 이 복식회계의 국어적인 개념부터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복자고요. 한자로 식자예요. 그래서 복식회계인데 이 복이 뭐냐? 왜 여러분 이 복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다. 그러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이때 이제 여러 개를 복수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회계에서는 이 복수가 두 개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라는 뜻이고요. 식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회계니까 회계를 할 때 이중으로 뭔가하는 방식의 회계라는 뜻인 거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더블 엔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중 기입이라는 뜻이에요. 즉 복식회계는 기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중으로 어떻게 기입하는 건가? 지금부터 저랑 요 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바탕으로 제가 이제 차변과 대변 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 개는 차변이고요. 한 개는 대변이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제 이중이 되는 거거든요. 이중.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랑 지금부터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무 상태표의 양식이고요. 특정 날짜, 뭐 예를 들면 1월 1일 아니면 12월 31일 이렇게 날짜 기준으로 남한테 빌린 돈, 내가 투자한 돈, 그리고 운용 중인 자산. 그래서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자금의 조달 부분이고요. 이쪽은 자금의 운용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랑 다르게 한자 두 개를 표시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차변.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대변. 이게 뭡니까? 차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이쪽을 차변이라고 쓰고요. 이쪽을 대변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저 앞쪽 강의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왼쪽이라고 기억하라고 했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회계상 용어는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으로 바꾸면 대변은 조달하는 쪽, 차변은 운영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꿀게요. 운영하는 쪽은 뭐라는 겁니까? 차변이고, 자, 조달하는 쪽은 뭐라는 겁니까? 대변인 거죠? 여러분 이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장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여러분 한자 이 대와 변을 여기다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한번 했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한문이라는 과목을 되게 짧게 공부하고 이게 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반영도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시면은요. 이 대라는 단어는, 자, 대라는 단어는 빌려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변은 쪽, 방면. 그래서 여러분 변방할 때 그 변이 이 변자거든요. 또 결 정리하면 빌려주다 쪽 방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 뜻은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대부업자란 단어가 있잖아요. 대부업자. 이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채 같은 돈 같은 것들을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대자가 바로 이 대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변은 무슨 뜻이라고요? 빌려준 쪽.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확장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전 봤던 그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대변이 무슨 대라고요? 이게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빌려주다. 자,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크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앞쪽에서 공부했던 그 명지 패션이라는 회사 김명지 CEO가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타인 자본으로 은행에서 차입을 했잖아요. 진짜로 이 타인 자본 부채가 무슨 쪽입니까? 빌려주다, 빌려준 쪽. 다른 말로 대여자.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크레딧.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준 쪽이 맞아요. 근데 이 자기 자본은 빌려준 쪽인가요? 이거는 투자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한 건 거예요. 자기 자본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 앞전에 제가 주식회사의 개념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주들이 여기다가 내 돈을 집어넣고 남의 돈 가지고 와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돈도 회사에다가 넣어준 돈이잖아요. 만약에 망하면 못 가져오긴 하지만 안 망하면 이 돈 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투자금도 회수를 하겠죠. 이것도 회수를 하겠죠. 근데 법률적으로 이 차입금 회수를 먼저 해주고 남는 돈을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지 어쨌든 이 자기 자본 투자를 하던 타인 자본 투자를 하던 몽땅 다 뭐 한 겁니까?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이 투입이라는 단어를 잠깐 바꿔주면 돈을 뭐 해준 겁니까? 자, 이 회사에다가 빌려준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빌려준 쪽, 무슨 쪽? 대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타인 자본 은행 차입금 빌려준 게 맞으니까 딱 컨셉이 잡혀요. 근데 자기 자본은 빌려준 게 아니잖아. 투자한 거잖아. 다시 말하지만 넓게 보면 이 투자자가 넣은 돈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보면 다 뭐 한 겁니까? 빌려준 돈이니까 빌려준 쪽 대변, 영어로 크레딧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대변을 봤죠? 차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차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자가 차가 있고 변이 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변은 쪽, 방면. 자, 무슨 쪽입니까? 여러분 이 차자가 무슨 차예요? 자, 우리가 흔히 돈을 은행에서 차입하다. 이 차자, 이게 뭡니까? 바로 빌려올 때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의 이 차는 무슨 뜻이냐? 빌려온 쪽이라는 개념이니까 자, 얘는 바로 빌려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자, 빌려온 거니까 무슨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이걸 데빗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차변은 무슨 뜻이냐? 빌려온 쪽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전 봤던 이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말하지만 오른쪽은 부채, 오른쪽 위는 오른쪽 아래는 자기 자본 해서 여기에 조달된 돈, 빌려준 쪽이 되는 건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 차가 뭐가 된 겁니까? 빌려오다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나중에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청산한다고 하면 이 자산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1순위로 자, 법에 의해서 먼저 채권자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누가 이 돈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까? 부채가 받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순위로 남는 돈은 누굴 주는 겁니까?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본이 되는 거여서 결론적으로 이 자산은 뭐랑 뭐한테 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죠. 부채랑 자본에 돈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 자산 쪽은 빌려온 쪽이 돼서 일종의 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헷갈려 하더라고 사람들 처음 공부할 때요. 이상하다? 자산을 다른 말로 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왜 재산은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 내 건데 왜 이게 빌려온 쪽이지? 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쫙 짜게 볼게요. 그럼 여러분 요쪽은요
운영 중인 주식회사 거예요. 명의가.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내 거라는 개념이 바로 주식회사 거라는 거예요. 이 내 거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내 거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주식회사 거죠. 주식회사 거. 근데 주식회사 누구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은 주식회사 게 맞아요. 그러나 얘가 청산되고 나면 다시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1순위로 채권자한테 부채를 갚아야 되고, 2순위로 투자자한테 자본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딱 짜게면 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거를 짜게 보면 부채랑 자본 거기 때문에 이 차변 자산 쪽은 운영 중인 자산은 맞지만 결국은 빌려온 쪽 차변이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살짝쿵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식회사 명지패션이 대표이사 김명지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앞전 나왔던 사례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타인 자본 30만원 은행 차입금과, 자, 5명의 주주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자기 자본으로 얼마가 조달된 겁니까? 80만원이 조달이 됐죠. 자, 요렇게 짝짝에 보면 회사는 회사대로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바깥에 투자한 사람들, 빌려준 쪽과 투자한 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달된 쪽, 이게 무슨 쪽이라고요? 빌려준 쪽. 얘를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단어로, 회계 단어로 표시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요 부분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빌려준 쪽, 빌려줄 때 쪽변.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회사가 뭐 했습니까? 주식회사가 보증금 마련하고 팔, 재고, 의류 사가지고 오고 금고에 돈 넣어놨잖아요. 이 돈 누구 겁니까? 명지패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산들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타인 자본 부채한테 갚아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자본, 자, 이 주주한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에 운영된 80만 원은 궁극적으로 누구 겁니까? 이 두 사람들 거잖아요. 자, 여기 부채, 채권자와 투자자. 그래서 이쪽은 빌려온 쪽이니까 이 두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회계적으로 이제 차변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재무제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다시 볼게요.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차산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채죠. 이게 뭐라고요? 차본이죠. 그래서 짝짝에 보면 여길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대준, 돈을 빌려준 쪽이니까 얘를 대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은, 자, 이게 주식회사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두 군데 갚아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빌려온 쪽이다, 차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우니까 그냥 얘를 차변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왼쪽이라고 부르고요. 대변을 오른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왼쪽 오른쪽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자, 빌려온 쪽 차변, 빌려준 쪽 대변, 차변 대변으로 표시를 해야 정확한 회계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명지패션의 설립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죠? 자, 추가적인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앞전에 봤던 명지패션의 창업 단계 1월 1일자의 바로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만원 차입해 왔죠? 50만원 주주가 투자했죠? 총 얼마 조달한 겁니까? 80만원 조달했죠. 그래서 10만원 현금, 40만원 재고, 30만원 인차 보증금, 총 얼마치? 80만원치 자금을 운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개의 80만원, 하나는 자금의 조달 80만원과 자금의 운영 80만원, 두 개가 같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요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서요. 다시 말하지만 이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차변이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대변이 되기 때문에 차대 평균이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얘를 먼저 표현해서 대차가 같잖아요. 이거를 같다는 용어를 이제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불러서 차변과 대변이 같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요게 우리가 저 앞전에 공부했던 뭐랑 비슷한 얘기냐?
바로 회계 등식이란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계 등식이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가장 기본적인 회계 등식의 첫 번째 공식이었잖아요. 자산이 요거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 요거죠. 그래서 요 차변, 요게 차잖아요. 요게 대변, 이게 대잖아요. 두 개가 같다. 이게 바로 회계 등식이고요. 다른 말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기본 개념은 좀 잡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건지,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장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차변과 대변의 내용은 공부를 했지요. 요거를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복식은 이제 이중으로 처리하는, 차변과 대변으로 처리하는 개념이 복식북이라고 했죠?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식북이란 건 다시 말하지만 거래가 발생하면 뭐랑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으로, 즉 동시에 이중으로 기록을 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회계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중으로 만드는 걸까?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창업 단계의 재무제표인데요. 차입금 30만원, 자본금 50만원, 총 80만원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자, 재고자산 다시 사고 임차보증금 30 내고 남은 돈 10만원 가지고 있고 총 80만원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있는 과정에서 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2단계에서 만약에 자, 은행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차입해서 금고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10만원 차입. 그러면 잘 보세요. 10만원을 추가로 차입을 하면 차입금이 1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금고에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고의 돈도 얼마가 증가합니까? 10만원이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달된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금이 조달되는 순간 내가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좀 전에 80만원이었고 차입금은 30만원이고 현금은 10만원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게 금액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금액이 차입금이 30에서 10만원 증가했으니까 이게 얼마로 바뀔까요? 얼마로 바뀌긴요? 40만원으로 바뀌겠죠. 즉 은행에 갚을 돈이 40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40 더하기 50이니까 걔가 얼마로 바뀔까요? 90만원으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현금이 금고에 10만원이 있었는데 10만원 빌려서 늘어나니까 이게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10만원으로 바뀌겠죠. 그럼 운영적인 자산도 20, 40, 30이니까 얼마로 바뀔까요? 이게 1090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식, 이게 지금 두 개잖아요. 한 개, 두 개, 이게 지금 이중으로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중.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복식이잖아요. 오호, 이렇게 복식으로 두 개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지잖아요. 다시 볼게요. 얘 뭡니까? 차죠. 얘 뭡니까? 대죠. 아,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를 하니까 차대가 동시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증가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현금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래가 딱 발생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산도 증가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채도 증가하기 때문에 말을 바꿀게요. 차변도 증가하고 대변도 증가하니까 항상 두 개가 같아지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바로 복식회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복식회계는 이런 건데 우리 여러분 일반인들은 복식회계를 항상 합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는 거냐? 자, 용돈기입장 내지 가계 주부들이 쓰시는 가계부. 왜 일반인들이 회계를 어려워하느냐? 일반인들은 복식부기 회계를 하지 않아요. 즉 용돈기입장과 가계부를 쓰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다 뭐냐? 복식이 아니고요. 단식이에요, 단식. 단식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 단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단식부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가계부의 양식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는요, 이렇게 수입 파트와 이렇게 지출 파트를 적어서
주로 이제 일반인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이 주수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관리비나 뭐 부식비나 등등 생활비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를요 그냥 날짜별로 1일, 2일, 3일 쭉쭉쭉쭉쭉 적어 나가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개 합계가 나오고요. 내가 쓴 자 이렇게 지출의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의 개에서 지출의 개를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잔고가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발생한 비용을 날짜별로 하나씩 이중으로 안 쓰고요. 여러분 얘는 그냥 한 개씩. 이중이 아니고 한 개씩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식이 아니라 단식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단식 회계라고 부르진 않고 워낙 얘가 원시적이니까 왜 저 앞전 강의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장부를 만드는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쓰는 용어가 북이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단식 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가지고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현황들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주로 얘는 마치 무슨 느낌이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랑 유사한 형식으로 만드는 거라서 도저히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복식북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단식북이 봤으니까 이제 이 복식 회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좀 알아볼게요. 자, 이제 좀 전 봤던 단식북이 장부처럼 가계부처럼 하지 않고 왜 기업들이 이렇게 복식북이를 하느냐, 그 복식북이를 왜 하는지 이유, 다른 말로 장점에 대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처음 회사를 만들 때 30만원 차입하고 50만원 투자해서 80 조달하고 현금 10만원에 그리고 재고자산 40만원, 임차보증금 30해서 80의 자산을 운영하는 요 초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만약에 10만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금고에 예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냐? 아까 공부한 것처럼 원래 차입금이 얼마가 증가해야 됩니까? 10만원이 증가를 해야죠. 현금 얼마 증가해야 됩니까? 10만원이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30을 얼마로 바꾸는 겁니까? 40으로 바꾸고, 원래는 10만원을 얼마로 바꾸는 겁니까? 20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를 해가지고요, 차입금은 10만원이 들어왔는데 현금을 10,000원이라고 잘못 적은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보세요. 차입금은 3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증가했으니까 이게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40만원으로 바뀌어요. 그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죠? 합쳐서 이게 9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현금이 10,000원이 돼버리면 이 10만원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에 10,000원 더 해야 되니까 이게 11만원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11에 40에 30이니까 이게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81만원으로 바뀌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결국은 이제 차변과 대변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정리 다 끝나고 나면 금액이 안 같네? 여기에 뭔가 실수가 있었겠구나 하고 막 찾아봤더니 차입금이 증가하면 현금도 10만원이 증가돼야 되는데 10,000원 증가한 걸로 공을 하나 빼먹었잖아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얘가 검증 기능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복식북이의 장점은 자가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래가 여러분 제가 지금 딱 한 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에서는 거래가 한 개만 있을까요? 수많은 거래가 있을까요? 회사에는요 진짜 수많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가계부나 용돈기입장 같은 단식북이는 도저히 커버가 되질 않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자동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할 수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복식북이를 왜 하는 거냐? 자가 검증 기능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이 자가 검증 기능에 대한 추가 내용 좀 볼게요. 자, 복식북이의 자가 검증 기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변, 대변 중 한쪽에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자가검증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보시는 것처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잘못된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자 차입금이 10만 원 증가했는데 얘도 만 원으로 적는 거예요. 자 차입금도 은행 차입금도 10만 원이었는데 얘를 만 원으로 적는 거죠. 원래는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도 만 원으로 적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차입금 쪽에도 만 원만 적고 현금 쪽에도 만 원 적어서 둘 다 틀려버리네? 이런 식으로 양쪽에 똑같은 금액이 다 잘못된 게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 검증이 안 돼. 다 잘못됐으니까. 자, 또 한편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입력하는 거예요. 거꾸로. 현금은 이쪽에 적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적고 대변에 적고 차입금은 대변에 적어야 되는데 차변에 적고 거꾸로 적어버리면 자 위치가 잘못됐으나 금액이 동일하니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자 이게 합계가 불일치가 보이려면 한쪽에만 잘못된 숫자가 입력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 공부했던 차변과 대변의 개념 그리고 복식회계, 차변은 대변 같은 이 대차평균의 원리, 이 자가검증의 기능 요거를 이용한 간단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다음 중 부기를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정한 원칙, 원리 원칙에 따라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한다. 오류를. 이 자가검증 기능이 있다. 여러분 단식부기는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단식부기고요. 영리부기는 영리회사가 하는 부기를 말하는 거고요. 비영리는 비영리, 뭐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같은데 한 부기고요. 바로 복식부기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바람에 동시에 늘어나서 항상 두 개가 같아지는 기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게 자가검증이 되려면 차랑 대랑 금액이 다르게 들어가서 합계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동일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기한다. 여러분 전기는 좀 어려운 한자인데 자, 기는 기록하다, 저는 옮기다, 옮겨 적는 겁니다. 즉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반대로 적어. 그럼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동일 금액. 그럼 여러분 이 사례에서는 오류가 발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실수하면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거니까 얘는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자,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 두 개를 다 빼먹었네. 좀 전 사례에서 차입을 했죠? 차입한 자체를 빼먹어. 그러면 기록이 아예 안 되잖아. 부채의 차입금도 안 늘어나고 현금도 안 늘어나고 동시에 안 늘어나니까 얘는 발견이 안 돼요. 자,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기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입금 10만 원 들어오면 현금도 10만 원 늘고 차입금도 10만 원 늘어야 되는데 현금 만 원만 늘리고 차입금도 만 원만 늘려. 똑같은 틀린 금액 집어넣으면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차변만 이중으로. 여러분 아까 분명히 차입을 하면 차입금도 10만 원이 늘어야 되고요. 현금도 금고에 그만큼 10만 원이 자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표시 안 하고요. 그냥 얘만 20만 원 늘리는 거예요. 그럼 차변만 20만 원 늘어나고 대변은 안 늘어나죠? 금액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얘는 발견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식회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건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얘는 발견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생뚱맞은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개념이에요. 차변, 대변의 개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중으로 해야지 자가검증이 된다라는 내용 설명했죠. 여러분 요게 살짝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생뚱맞아서 이해가 안 가니까 한두 번 이해가 잘 안 가면 두세 번 반복해서 청취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강의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만 개념을 잡아도 추후의 강의에서 요게 다 보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에요. 자, 차변이 뭡니까?
자, 차변은 보시는 것처럼 돈을 뭐한 쪽이죠? 자, 빌려 온 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 중인 자산이 되는 거고요. 대변은 뭡니까? 돈을 자, 빌려 준 쪽이 돼서 결국은 부채와 자본. 다시 말하지만 부채가 진짜 빌려준 쪽인데 자본도 널리 보면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넓게 보면 다 돈을 빌려준 쪽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복식회계 뭐 하는 겁니까? 회계 거래를 뭐랑 뭐로? 차변과 대변의 자, 이중으로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이어서 좀 전에 차입금이 늘어나면 차입금은 대변이 되는 거고 자, 현금이 늘어나면 현금은 차변이 되는 거라서 10만원 빌려서 금고에 집어넣으면 대변도 10만원 늘리고 차변도 10만원 늘려서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식회계이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뭐가 장점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는 자가 검증 기능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한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확장해서 분계라는 내용으로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분계라는 개념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